오늘은 아마 미래통합당 이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분 아닌가 싶어요. 방직공장 여공 출신의 변호사,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 네, 이번에 비대위원까지 되신 미래통합당의 김미애 의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을 지역구. 네, 맞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되겠다 싶으셨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네, 제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시작했고, 그래서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낙관적 마음으로? 네.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제가 1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미? 예, 그러면서 지역 구석구석에 밖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뵙고 네. 그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된다? 네, 그만큼 열심히 알겠어요.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는데 네. 제가 조금 아까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가운데는 아마 가장 주목받는 분 아닐까 싶어요. 온갖 언론에서 인터뷰도 제일 많이 아마 나온 분 같고, 그죠? 네. 게다가 비대위원으로까지 또 발탁되셨고. 네. 어떠세요, 요즘 기분이? 사실 저는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34세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고 이후에 18년 흘러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요. 예. 사실은 그때도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때는 제가 거리 두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너무 떠버리면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스스로 경계를 했는데. 그 변호사 되셨던 그 당시에도 네네네. 여공 출신 변호사다 그래서. 네네.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일을 잘해야 되겠다. 나한테 기회를 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름대로 늘 나누려고 애를 써왔고. 게다가 정치는 이제는 그때랑 다르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남 앞에 나서기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가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제가 참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까 스스로 쓰신 표현인 시작도 하기 전에 붕 떠버린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변호사랑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당을 합니다. 아니 저희 프로 같은 데 나오시는 게 그게 붕 뜬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청취자들 국민들과의 교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안 다니실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데 무겁긴 몹시 무겁습니다. 간략히 제가 여공 출신의 변호사 이랬는데 솔직히 여공 생활은 그리 길지는 않았죠. 여공은 17살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20살 안 되는 한 2월 그때까지 한 3년이요. 네. 그 다음에는 별의별 거 다 했죠. 판매점 점원, 알바. 그 다음에 식당도 운영하고 보험 설계사도 하고 잡다한 걸 다 했죠. 먹고 사시느라. 네, 먹고 살고. 그다음 무슨 조그만 점포도 하나 하셔서 그게 꽤 돈을 버셨다고. 꽤라기보다 사실은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었죠. 20대 중반에 15평 식당을 해서 3천만 원을 모아서 그걸로 대학에 갈 이제 돈을 마련했으니까요. 사법시험 준비는 몇 년? 5년 정도 했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 돼야 되겠다는 계기는 뭐였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린 시절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이미 중간에 그 꿈은 이제 달아났고 제가 29에 대학 갈 때는 그렇게 뛰어난 성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11년을 공부 안 하다가 한 6개월 반 수능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동아대 법대 야간에 갔고 그때는 이제 제가 뭘 해야 될까를 수능 공부하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세상의 그런 부조리들 저도 직접 경험도 했고 또 타인에 대해 가해지는 모습도 봤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냥 던지는 말로 너는 변호사 하면 잘하겠다 해서 저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래 변호사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움 못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제가 주변에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집은 좀 그냥 봐줘도 될 텐데 제가 놀러 다녀보면 그보다 더한 집들은 어떻게 다 그냥 잘 넘어가고 저런 게 왜 저럴까 그런 의문을 갖고 저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단속 다니는 거죠. 단속 2중 3중 뭐 문 닫아놓고 무전기로 하는 데는 정보도 어떻게 알아서 잘하고 정말 소규모 한 3평 정도 되는 점포에 할머니들 운영하는 그런 데 단속 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행정관청이랑 결탁돼 있는 뭐 이런 거. 그랬던 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캠코더를 사서 찍을까 막 혼자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시고 셋 아이를 키우게 된 사연은 뭐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암말기 투병을 하면서 4년을 투병하고 중2 때 돌아가셨고 그 투병 과정에서 저는 그 나이로서는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로 엄마를 리어카에 태우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의 생명이 연장되는 저가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그전은 저도 따라 죽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없는 세상을 도저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암흑이었고 그리고 20살 넘게까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리고 세상에 가장 제가 볼 때 불쌍한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였고 그러면서 저는 참으로 저한테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형부가 돌아가시고 언니도 가시고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큰 형부가 가시고 둘째 언니 가시고 이러면서 먼저 조카를 제가 조금 반을 돌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도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그 해에 작은 언니가 백혈병으로 하늘나라를 갔고 남겨진 조카를 또 안게 되고 집안이 왜 이렇게 기쁘고 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니의 아이들 둘 그리고 직접 입양하신 아이. 근데 이제 자꾸 잘못 보도된 거는 둘째 조카는 언니가 있고 건강을 회복해서 언니가 지금 돌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언니가 집에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죠. 지금 몇 살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10살, 14살, 20살. 제일 큰 아이는 이제 다 컸네요. 네네, 다 컸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왜 안 하셨어요? 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때를 놓쳤고 아이 둘, 셋 키우는 사람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인생 역정은 대충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전해드렸고 정치는 왜 하게 된 겁니까? 듣자하니 김세연 의원이 그렇게 꼬셨다고 하던데. 사실은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김변은 정치하면 좋겠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여성 아동 인권 운동은 스스로 찾아서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게 저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러나 있어도 보호력이 미약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고를 쳐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아이들의 위탁보호위원도 했었고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천정호 판사랑 가까우시겠네. 잘 알죠. 제가 그분보다 먼저 그런 활동들을 변호사로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수십 차례 들락거리면서 그곳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고 또 여성은 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 또 장애인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또 지역 신문에 칼럼도 쓰고 때될 때마다 목소리를 내니까
직접 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제 아이들도 어렸고 제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거는 제가 2018년에 부산 변호사의 수석 부회장과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그의 지방선거 때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때도 제가 여성 아동 정책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걸 계기로 했는데 거기 참패했고 이제는 이런 건 내 길이 아니라고 하고 거리 두기를 했었는데 예. 김세연 의원이 부산시당 위원장일 때 그러니까요.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저는 또 만나자고 하면 무슨 부탁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절을 했는데 차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차도 못 하겠냐 싶어서 만났는데 그때 시장 선거 때 제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변호사는 같은 분이 정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도 변화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이 넘어갔어요? 그 전부터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고.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이들 생각하고 그냥 저의 행복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자꾸 이런 요구하는 것은 제게 부여진 사명은 아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때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래 일하자 이렇게 된 거로군요. 그렇게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앞만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당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당? 뭐 저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겠다고 살았고 결국은 정치도 저는 국민의 일상,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거다. 국민이 정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습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과연 헌법상 국회의원이 부여된 의무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아마 순간순간 그러지 못한 것들이 국민의 눈에는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난 20대 국회 후반부에 이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시절을 보면 국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라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본인들의 대선 가도를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투쟁 일변도 아니었나요?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때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협치가 사라졌죠. 저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 또 공수처법만이 검찰 개혁의 전부는 아닌데 그걸 그렇게 좀 협치를 위한 노력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극과 극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여당 탓도 있다? 네, 뭐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어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미애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면서 뭐라고 특별히 주문한 게 있나요?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가 첫 번째 회의를 1일 날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셨고 그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 당에서도 좀 확산시키고 정말 말이 아니라 일로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또 약자와의 실질적인 동행을 해야 된다는 요구라고 저는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총선 전에 총선의 총괄선대위원장 맡으시는 날 저희 프로에 오셨을 때도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집요하게 여쭤본 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 경제민주화 공약 당신이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대통령 되자마자 헌신장 내버리듯 버리지 않았느냐. 저 당이.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계속 물어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미래통합당 그쪽 정당들이 노동자의 무슨 노동권의 문제, 산업안전의 문제, 또 하청과 관계했던 공정화의 문제 등등해서 번번이 모든 입법에 재벌 대기업 편을 들었던 거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글쎄, 모든 면이 그랬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동권의 문제, 산업 안전의 문제, 하청 관계의 문제 이런 몇 가지 특징적인 문제에서는 네네. 전적으로 대기업 편을 들은 그런 입법안을 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 비단 노동권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우리 당이 좀 집착했던 부분이 이제 노동자에서도 기득권 세력 있죠. 네. 기종 노조들. 네. 그들에 대해서 아마 너무 집착한 면이 있지 않았나. 예. 오히려 그 안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인권 개선이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에 함께 지금 당선인 초선뿐 아니라 네, 이 네. 다선 의원들도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네. 인식을 바꿔야 네,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산업재해로 목숨 잃는 사람이 OECD 뭐 평균의 몇 배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우리 형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런 거야말로 기업 살인법 같은 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네. 예. 그럼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그거 되겠네요. 글쎄요. 그런 논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조금 뭐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예. 가야죠. 예. 사실 이게 김정인 위원장 또 김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네. 미래통합당을 정책 중심에 그리고 여당과 경쟁하는 네. 정책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이런 당으로 바꿔주신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네. 나라가 건강한 거고. 예. 저도 그런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는 어디 지망하세요?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보건복지 관련한 일이 많고 또 지역 현안은 국토교통과 관련 게 많고 우리 지역이 상당히 사실은 낙후되고 소외된 시민이 많은 곳입니다. 초고령화가 아마 부산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예. 빨리 진입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2센텀이 그곳에 주거, 교육, 아니,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을 했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 부분을 제대로 좀 입주민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예.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 예. 국민들 70% 이상이 거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도 저는 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국민생활 관리사무소 밀집하는 비리 막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 좀 제대로 해서 그럼 보건복지위예요, 국토위예요? 그거는 국토구 보건복지인데 1지망 뭐 2지망 했지만 사실은 뭐 앞뒤가 바뀌어도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네, 하고 싶습니다. 원구성은 잘 될까요? 글쎄요. 여기서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게 안타까운데 사실은 18대로 회귀하면은 정반대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양보했던 거 민주당이 좀 양보하고. 네. 뭐 이제 아직 초선된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원구성 협상까지 여쭤보긴 그러네요. 네, 자주 모시도록 하고요. 네네. 당의 변화 앞장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미애 의원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